지난 시간에 판례 그 빈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판례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은 수험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나름대로 논리 갖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법률과 결합해가지고 포석 과정을 거치면 또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사건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현실 감각도 생기게 되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통치행위에 관한 쟁점이죠. 이 개념은 뒤틀어서 낼 건 없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 그 핵심 표지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기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라는 거. 이건 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결정이나 정치적 성격이나 뭐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학설하고 같은 거니까 특별하게 따로 외울 건 아니고, 그 가분행위 이론도 이 포섭을 하면 결론이 저절로 나오죠.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고도의 그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거를 일련의 사건 속에서도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 최초 그 열렸을 때 그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말지, 이거는 엄청난,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 고도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도의. 이 고도의란 말이 312에 보면, 판례는 일관되지는 않은데 312에 보면 맨 밑에 판례 그 박스 본문의 두 번째 줄 보면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이것도 고도의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거 뒤틀어내지는 않아요. 다행히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 고도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고도의 전문적 식견, 이 말이 들어가면 판단 여지거든요. 근데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고도의 거든 아니든 다 재량행위다라고, 재량행 판단 여지 구별 부정설에 입각해 있는데, 어쨌든 판례가 그 학설에서 한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고도의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재량행위로 다루고 있지만,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죠. 고도의. 그래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주류적인 입장이에요. 이 대법원도 막 혼수 상태를 겪는데, 여기에 내재적 본질적 한계설, 이게 논거거든요. 사법심사 배제하는 논거가. 그러나 그와 분리해서 돈 보내는 문제죠. 대북 송금행위,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논거까지 나오면 판례가 그 결론물을 묻는 게 가장 최하급 난도예요. 근데 논거,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법 앞의 평등, 이 법 앞의 평등이 좀 헷갈리죠, 그죠? 이거로 볼 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 국가직 9급인데 15년 그 결론만 물었잖아요. 이건 최하급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도의라는 거하고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면은,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이에요. 고도의, 이게 수식어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면 함정이에요. 정치적 성격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고도의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위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뒤틀어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비해가지고 항상 객관식 문제집에는 저런 것도 지문을 만들어 놨어요. 정적 성격 자체를 부정했다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연히 어때요? 위헌 법률 심판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건설 이거하고 또 달리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거는 분리해서 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의무들로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자, 바람직하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32하고 670하고 연결되는데 자제함이 좋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제했냐? 자제 안 했어요. 사법심사 했어요. 결론 알잖아요, 여러분들. 위헌결정 난 거 알고 있죠?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자제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32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문장을 32에 보면 어디 갔냐? 32에 가면 그 헌재 결정의 괄호 2번이 있죠. 자해튼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인데 자 봐요. 이거는 긍정설 중에 사법 자제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보면 국가안전보장이 자문을 거쳐 결정. 이게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국가안전보장이 또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동의 절차.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내 예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 통치행위 사례 인정,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적법 절차 준수를 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단순 결론이 아니라 논거를 출제하면 높은 난도라 그랬죠. 이거 출제가 공무원 시험에 논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이게 27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바람직하지만 자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배제한 거예요. 그 논거가 사법자제설이고 사법자제의 논리적 근거는 적법 절차 준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670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670. 자, 670하고 어디 관련되냐면 맨 밑에 판례 있죠.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러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 이게 27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게 아닙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이게 그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경고 내지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그 669에 보면 그 도폐 두 번째 사례 행정형벌과 질서벌인데 대법원 판례는 일사부재론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 차이를 중시하는 거죠. 어떻게 형벌하고 과태료가 같냐라는 건데 헌재가 아까 봤잖아요. 남용 여지가 있지만 병과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볼까요? 27페이지 돌아오면은 통치행위 인정사례인데 대법원 판례 국회 자율권 이건 전형적인 학설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긴급조치 긴급이란 말이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긴급사 국가 긴급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외워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 행위 이거는 무슨 전쟁 선포를 하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게 통치행위래요. 근데 이 85년 1월 21일 선고됐잖아요. 전두환 살인정권이 아주 위세가 가장 절정에 달한 때가 이때예요. 제가 이해 3월 2일 날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군사정권의 굴종한 판례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군부대 그 구역 변경하고 이런 게 어떻게 통치행입니까? 이거는 AYD예요. 출자 한 번인가 됐어요. 이것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다음 가분행위 이름 봤죠? 남북 정상회담에 개최하고 대북 송금행위는 나눠낸다는 거. 그다음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 행사 이거 그 학설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부정 사례는 은밀하게 원래 그 비상계엄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당연무효 표제가 뭐냐?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군사 반란행위. 그러니까 군사 반란행위의 구성요건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참고로 얘기해서 이걸 목적범이라고 그래요. 이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옛날에 미네르바에 적용됐던 그 법률이 그 입법위에 사문화돼 있다가 그때 이명박 때죠 아마 그때 적용했는데 결국 무죄 판결 났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됐거든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또 또라이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인데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얼마 전에 어때요? 뭐 소요라는 말을 썼어요. 소요가 뭐냐? 다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소요예요. 다만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을 때 소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소요죄가 얼마나 내란에 준하는 엄청난 사태인데 이 병신 판사 출신이라는 놈이 까먹었는지 병신 같은 게 그걸 갖다가 소요라고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와, 바빠가 내가 SNS에 못 쓰긴 했지만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판사 출신이라는 게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죠. 하는 짓거리 보면 완전 동네 깡패 그 두목도 못 되는 행동 대장 같은 놈이 이거 또 잠시 흥분했네 이런. 이거 참. 하여튼 그 국헌문란의 목적 이게 바로 구성요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반란행위, 당연무효하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좀 이따 판례 볼 거예요. 그래서 서운 취소. 근데 이건 서운 수여와 구별인데 판례가 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시는 안 됐지만 그냥 서운 수여와 달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 서운 취소 통보는 사실상 통지로 처분이 아니다. 관련되는 거 나눠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아까 판례공부법에 유사 판례, 관련 판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린다 그랬죠.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포한 확대행위 이거 사례는 인정했거든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과를 지니고 있는 행위다. 통치행위 사례 인정. 근데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단어. 이게 바로 뭐예요? 외견상 일견 명백 425. 이미 뭐 이론 공부한 친구들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425에 보면 그 중간에 3번 외견상 일견 명백설 이게 27이죠.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으니 객관적으로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이게 무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돌아올까요? 이러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한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런 당연무효나 국헌문란의 목적 이런 거 아니면 심사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서운 취소인데 이건 서운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거는 이미 발생된 서운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연금도 나오고 연금보다 더 큰 게 명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법심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재미있는 사건인데 이런 게 이제 복불복이죠. 특별사면이 있은 후 행정청이 그 이전의 범죄 사실에 따른 입찰 참가자의 제한 처분한 경우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소송 제기한 건데 그렇다고 그 입찰 참가자의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 조치다. 통치행위라는 얘기죠. 특별사면 진행 여부 및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진행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사면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기도 어때요?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량 일탈 남용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헌재 결정인데 이것도 높은 난도예요. 이 대법원이 인정했냐 헌재가 인정했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관한 건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통치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틀리죠. 그래서 이 결론만이 아니라 헌재 결정이라는 거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 사면은 대법원은 이제 다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의 국권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대 정책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 기관의 결정. 요거 자이튼부대 이라크 파병에 관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가분행에서 봤죠.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에 관한 거는 통치행위고, 오른쪽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법률은 아니다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참 설화를 많이 입었죠. 근데 양반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쌍소리에 비하면 양반도 보통 양반이 아니죠. 참 사람 평가는 상대적인 건데, 어쨌든 이거는 선거 중립 의무 증서 요청, 이거는 선관위의 통상적인 선거 관리 행위거든요. 선거에 관한 통상적인 거지 대단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연례적인 군사훈련이 선전포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군사훈련 하는 게 뭐 이게 무슨 고도의 정책 판단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결론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헌재 결정이냐 대법원 판례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보면 되죠. 첫 번째 판례는 논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통치행위란 고대 정책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기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 통치행위란 개념 인정했죠. 그 다음에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제 사례에 관련해서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볼 때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한 행위로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개념하고 사례를 인정한 거예요. 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익혀야 되는데, 취급수험생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헌법에서 이런 거 봤죠?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건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이에요. 그 헌법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갖고 있는 권한과 아니면 행정부 수반에서 권한, 이게 숫자가 좀 제법 되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 이게 바로 사면에 대한 표지 통치행위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외국의 국권의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대 정책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국내 및 국제정치 관계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책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게 통치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전시증원 연수, 이건 연례적으로 실시된 거예요. 이게 뭐 전쟁을 앞두고 특수한 뭐 훌륭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배제할지 여부에 관한 학설인데, 이 대법원도 혼수상태라 그랬죠. 그 주류적인 거는 긍정설이에요. 배제를 긍정하는 건데, 내재적 한계도 권력분리에서 주류적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당연무효 이런 거. 그 내재적 한계설, 이게 주류적 판례인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다. 통치행위라는 얘기고,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이게 권력 분립설이죠.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의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건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 이게 내재적 한계가 뭐냐면 법률상 쟁송이에요. 법률상 쟁송만
사법심사가 되는 거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2조에. 정치적인 거는 법률상 쟁송이 아니니까 이게 내재적 한계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법심사 한게 아마 그 법률 내용이라 그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봐볼까? 법률상 쟁송이라는 판례에 직접 나타나는 거 없어가지고 안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 이게 국헌문의 목적, 이게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이때는 심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자재설에 입각한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 주석을 못 따랐나? 사법자재설도 예외 판례가 있어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 자제할지 말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논거가 사법자재설이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그 두 번째 좀 국가 긴급권에 관한 거죠.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 법칙의 원칙상 통치행위라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해야 되고 법률 여부고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률 우위죠. 이거는. 그러니까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으로서는 형벌법규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이 한계를 또 밝혔죠. 그 다음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심판기관의 대법원이다. 이게 보충자료로 정리를 했는데, 그 대북송금 사건 1페이지 그거는 예우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인가 한번 보면 좀 실감이 날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정무원 투신자살했죠. 박지원, 당시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동원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이북 출신이라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 보수주의자예요. 김대중 대통령 통일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까지 지냈던 분들이죠. 이 대북송금 이거고,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변호사 박성훈이 골 때려요. 그 93년도에 제가 이제 속초에서 지방연수 받고 있을 때였는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는데, 이 박성훈이라는 자가 결국은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격적으로 실시돼가지고 청원권 행사를 못해서 청원권이 침해됐고, 얘가 주식을 11주를 갖고 있는데 무려 11주, 대주주죠? 대주주. 저는 주식 한 주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제기한 건데, 이 개혁에 저항하는 꼴통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명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라고 실어놓은 거고. 자, 3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그 위헌법률 심판 대상 판단 기준이 대법원은 형식 갖고 말하는데 헌재는 효력 갖고 따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리고 형적 의미의 법률이거나 이게 아니면 국회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 재판관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냐 헌재냐 나눠지죠. 중고규범도 유신헌법과 현행헌법까지 포함한 게 대법원인데, 헌재는 유신헌법을 사실상 실질적 위헌이라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논건데 이상하게 논란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유신헌법 자체에 헌법 가치성을 부정한다, 이게 헌재 권한에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이 결론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르는 쟁점이 이제 중요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건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 1호 위헌이다, 9호도 위헌 무효다. 근데 이게 위헌 무효인데 정권 따라 대법원도 왔다 갔다 하죠. 기생충 같이. 뭐라? 그 박근혜 때는 국가배상을 보장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파기가 됐어요. 전원합의체로. 옷다 실어놨네. 뭐라? 희한하네. 재판자 중에 해놨을 것 같은데. 아, 저기다 해놨네. 723. 요게 긴급조치 9호 30이라고 연결돼요. 723이. 박근혜 정권 때는 국가배상을 부정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대법관들이 바뀌면서 723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죠. 자, 볼까요? 그 동그라미 리을.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작용. 이거는 그 1년의 국가작용이라고 두루뭉술을 하게 했어요. 그 일부 소수 의견에서 재판작용에 대한 것도 인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소수 의견이었고, 얘는 그냥 재판작용 인정하기는 좀 지네들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냥 재판작용만이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1년의 국가작용, 요 표현을 잘 음미해야 됩니다. 자,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거는 뭐 기존 입장하고 똑같아요.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되었는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작용, 이렇게 통틀어서 위법성 인정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러면 위법이라는 말이 이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 및 적용 집행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한 공무원의 고의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국가배상 책임 부정한 대법원. 자, 봐요. 2014년 그 닥정권이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이거든요. 그 닥정권 때 2014년, 2015년 각 정권 때 저 불정적인 변태 판결이 나왔던 게 이제 수정된 거거든요. 역사에 남을 판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이에요. 대단해요.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헌법재판관 전원하고 대법관 전원이 요 윤석열 정권에서 다 임기를 마치고 전원 교체된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죠. 트럼프라는 미치광이가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몇백 년을 후퇴시킨 그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나라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같은 그 쓰레기 판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상은 부정적이 참 걱정인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4, 5 다 뭐 결론 똑같아. 다 줄줄이 다 위헌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위헌 무효인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 내린 거 이거 재심하면 무죄 선고다. 당연한 상식 갖고 접근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기존 입장 또 재확인한 거죠. 아까 최종적 심사기관이 대법원이라고 했던 거. 이거는 뭐예요? 개헌포고네. 개헌포고니까 이거는 이거는 재확인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 헌재 결정인데, 자 여기 그 역사에 나오는 그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좀 전에 28조 관련해서 인용했구나. 좀 전에 봤죠? 좀 전에 봤던 권해인이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관련되는 게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산제도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 이게 대표적인 게 그 헌법소원이죠. 비록 고대 정책 결단에 의행해지는 국가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이것도 음미해야 돼. 직접 이 수식어가 없으면 안 돼요. 이 90과 연결됩니다.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직접 관련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페이지 90이라고 했는데 90은 아닌 것 같은데 원고 적격 관련되는 거라. 자, 원고 적격도 간접적인 건 인정이 안 돼요. 직접적인 것만 돼요. 직접적. 어, 907이네. 907. 그 맨 위에 제목 봐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죠. 그 개별적 반대가 뭐예요? 일반적. 직접적 반대가 간접적. 구체적 반대가 추상적. 이런 것들은 다 원고 적격이 부정되는 거죠. 이게 직접적, 여기 32하고 연결이 되고 907하고. 그 다음에 자해통보대, 이건 이미 봤죠. 신행정지도 이것도 뭐 특별할 거 없죠.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심사 권한, 이거는 대법원하고 종합정리했죠. 그 다음에 위헌심사 준거규범 보면 이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 줄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볼까? 제헌헌법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현행헌법이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과의 차이죠. 이미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에 말하는 걸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이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이라는, 이건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다. 그 다 위헌인데 이 논거까지 뒤틀어내기는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투지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왜 실어놨냐? 헌법에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논거까지. 뭐에 구체적으로 위반인 것까지. 자, 가로 7에 9호에 보면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나오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 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세 번째 쪽은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우측에 보면 국민청화와 국론통일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69하고 연결. 이 적합성이 인정이 안 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필요성, 상당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69페이지 보면 밑에 큰 번호 2번 적합성의 원칙, 이게 33인데 이게 적합성 위반된 게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외워둬야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통치행위라는 쟁점 하나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